네, 오늘 12월 1일인데요. 2017년이 딱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큰일이 있었죠. 부패 정부, 권력 남용, 헌정질서를 위반한 국민을 좌절시킨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고, 국민의 염원으로 촛불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해내고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을 기념하면서 오늘은 제가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대표님, 더치페이 하셔야 됩니다. 더치페이요? 무슨 더치페이? 제가 쏜다니까요? 앉아. 오늘은 내가 쏜다. 대표님, 예, 더치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대표님, 더치페이 합시다. 내가 쏜다. 대표님, 더치페이. 내가 쏜다니까. 대표님. 더치페이. 내가 쏜다니까. 그럼 무슨 더치페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후원 홍보 영상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후원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금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변호사 집단 사퇴와 함께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3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선 변호인의 접견 요청도 거부해 왔습니다. 피의자가 이렇게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태도라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침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나섰던 검찰의 수사팀을 뒷조사까지 하면서 교체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재판 거부는 사실상 혐의 인정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과 사법부 불신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벌속 재판을 통해서라도 사법 정의를 한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이 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인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려났습니다. 그렇다고 김관진 등이 주도한 불법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행위가 확방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 개입과 공작 사건에 대해 흔들림 없이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버프라지 우병우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지만 그 실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병우의 실체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주명호 국장 사이의 수사 정보와 기밀 누설에 관한 연락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의 둑이 구멍이 나 있는 상황, 이것은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정부 들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증거가 인멸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는 상황으로 적극 사법부는 고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법 정의는 검찰이나 법원이 각자의 노력만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보거나 아니면 서로 상대 탓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조직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령이자 사명이라 하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친박 부총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을 통째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이었는지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의 특활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 수사 거부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친박을 포함하냐 아니냐로 갈라져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점입 가경입니다. 특활비에 대한 특검 도입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특검을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표 등 특활비와 관련된 전 정권 실세들은 검찰 수사에 당연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 친박 실세 수사 거부, 이런 웃지 못할 상황에 한데나마 이들을 집권 세력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국민들의 자괴감만 커질 뿐입니다.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특활비 횡령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제주도로 내려가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의 사고를 당한 음료 제조 공장을 살펴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하경 의원, 그리고 교문위 소속의 오영훈 의원, 환노위 소속 강병원 의원과 함께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고 관련 현황을 들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현장 실습생인 이민호 군은 회사 측의 요구로 생산 라인 하나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고 초과 근무를 밥 먹듯이 해서 보통 12시간 정도를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실습생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민호 군이 사고 나기 전부터 기계 고장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근로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해당 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노동의 권리와 안전은 멈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학생을 업체에 파견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 제도는 폐지에 준하는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건강한 직업관 형성이라는 애초에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현장 실습 제도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노동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 등 대책을 촉구하며 아울러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상임위 개최 등을 즉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과 모든 현장 실습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이국종 예산 협조 의사를 환영합니다. 최근 이국종 교수의 북한군 귀순병사 치료를 통해서 권역 중증 외상센터의 열악한 근무 조건 등이 알려졌고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 참여자가 22만이 넘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모아주신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국종 예산으로 불려도 될 만한 권역중증 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등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주변의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치료비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환자들로 소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권역중증 외상센터는 역설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그만큼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예산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필요 예산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모두 172건 약 25조 원가량의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양과 질에 있어 사상 초유의 민생 예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속칭 퍼주기 예산으로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 탓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예산, 아동수당 및 치매관리 체계 구축 예산,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관련 예산, 도시재생 등이 무더기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은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이국종 예산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투투투 협의틀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예결위 간사들 간의 소소위 또한 어제부터 운영 중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임박한 만큼 민생과 일자리를 볼모로 벌이는 무책임한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등 민생 현장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은 불과 반년 전에 3당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범해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관심이 큰 권역별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처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할 민생 예산이 산적해 있습니다.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고 지난 대선을 치르며 사람 중심의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겨진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야 3당의 투투투 협의 틀에서 상생과 공존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그 2018년도 예산 심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특히 그 중에서 그 행안위원으로서 그 공무원 충원에 대한 그 야당의 그 주장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야당은 공무원 증언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증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을 무시한 상당히 왜곡된 주장입니다. 최근 6년간 과로사한 공무원은 137명입니다. 이는 순직으로 승인된 인원으로 실제 근무 중 사망하는 공무원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 가운데서도 경찰관, 소방관, 대경, 세관, 교정직 공무원 등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교대제 근무 등으로 24시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칼퇴로 대변되는 공무원의 상징이 이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현업 공무원의 한 달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72.2시간에 달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3.3배에 달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상 시간의 근무 한도 시간 57시간보다 15시간 오래 일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앞서 설명한 경찰, 소방관 등 현장직 공무원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는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들에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국민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다 라는 명분을 앞세워 그들의 고충을 철저히 외면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편의만을 위해 이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서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단순한 이것은 증언이 아닌 꼭 필요한 증언인 것입니다. 충원인 것입니다. 비용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무원 증언은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로 과로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사업입니다. 보수 야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진짜 맞아요. 양현재 최고위원이 어제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위한 청원이 20만 명을 넘은 지 28일 만입니다. 청와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조국 수석은 동영상 답변을 통해 낙태죄 전면 금지와 전면 찬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아울러 어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청와대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를 보면서 여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은 지 28일 동안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내기는커녕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제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임신 중절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억압해왔던 재반 사안들에 대해
이념을 넘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성평등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80%인 29개 나라에서 이미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취해진 역사적 전진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여성에게 일방적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 심판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청원과 청와대의 답변, 헌재 소송을 기화로 임신 중절 논란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더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차별과 갈등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평등 지수 118위의 오명도 벗어야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를 비롯해 유리천장, 경력 단절 등 여성이 겪는 2중, 3중의 고통을 풀어내야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근본적인 사회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에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차별은 건강한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성차별을 비롯해 학력차별, 지역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을 극복하고 함께 잘 사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25명 경우의 심사 170여 건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이자 우리 사회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이 대거 보류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이자 희망인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취임 직후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일자리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인데 야당은 고용노동과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고 여야는 큰 이견 없이 존중해 줬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직결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기술창업 투자 연계 사업이나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사업 등 민관 협력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도 84억 원 삭감했고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 예산도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최우선의 민생 예산이자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며 희망 예산입니다. 국회는 중복사업과 시혜적 예산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IMF 이외에 가장 높고 특히 20대 초반층의 실업률은 9.3%로 전체 실업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체 고용지표와 경제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만 악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합심해서 청년 일자리는 물론 전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한편 대기업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통계청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1%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용은 4만 1,000개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기업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소기업 일자리는 28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 중 2만 개가 신규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국정원에 근무하다가 자살로 설명된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친형인 정양호 씨가 본 의원실에 찾아와서 강력하게 이 죽음에 석연치 않음을 주장하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과거 2015년에 마티즈 국정원 임과장 자살 사건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과장의 자살에 대해서는 그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유가족이 강력한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1차 자살 기도를 했다는 강원도 강릉의 바다에 뛰어든 것은 그 장소가 행인이 많은 관광 명소였고 해경과 목격자, 전문가 등 모두가 정 변호사의 행동이 자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변호사는 본인을 위협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 사망 전 원주에서 만난 중마 고위의 증언도 정 변호사가 이상하게 CCTV가 없는 어두운 곳으로만 가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주유소의 CCTV 기록에 의하면 누가 쫓아오는지 살펴보는 듯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은 3개였습니다. 그 중에 투지폰 1대만 발견되고 나머지 2대는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누구나 익숙한 행동인 보자기가 있습니다. 이 보자기는 기록을 쌓아갖고 다니는 보자기입니다. 판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자기를 쌓아갖고 다닙니다. 근데 차량 트렁크에서 그러한 서류 기록을 쌓는 보자기의 2장이 가위로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무언가 기록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대의 휴대폰도 없어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죽기 전 모든 것을 뒤집었을 것 같다고 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정 변호사의 죽음 역시 2015년 자살로 해석된 마티즈 국정원 임과장처럼 국정원이 먼저 죽음을 알았습니다. 유가족은 정치호 변호사가 알고 있던 국정원의 비밀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변창훈 검사의 자살 사건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일부 검찰 내부의 검사장들조차도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의 정당성을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수사에 협조하고 2차 소환에 충분한 관계 서류를 모두 다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1차 조사를 마치고 나갔던 그 정 변호사가 주검으로 돌아온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 사라진 2대의 휴대폰 그리고 기록을 쌓던 관련 서류를 쌓던 그 보자기의 내용물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을 찾아내서 그 죽음의 의혹을 반드시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